안녕하세요, 최상욱입니다. 채부심의 주간 스트리밍 채부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7월 31일이고요. 7월 31일 찍고 7월 31일 바로 스트리밍을 하는 당일 제작, 당일 송출 그런 방송 되겠습니다.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한 주간의 뉴스를 모아놨는데 이번 주에도 뉴스가 정말 너무 많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매주 정말 뉴스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주의 인기 프리미엄 채널에 저희 아파트 가치가격 연구소 이게 또 1등을 해서 이번 최근에 굉장히 좀 행복한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난주에 제가 썼던 칼럼이 있는데 이것도 구독하신 분들은 한번 보고 계실 텐데요. 이번 주 뉴스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주 뉴스부터는 조금 보시기 편하도록 중요한 뉴스들을 제목들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미국 금리가 오르면 한국 부동산 어떻게 될까부터 미국도 모자라 일본, 새마을금고 구하기에 나선 한국은행, 주택시장 계속 상승하고 있다. 특례론 80%가 새집 마련용이라는 내용, 대청약 시대, 그리고 8월 입주 물량이 7년 만에 최저로 줄어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최근 서울에서 분양하는 단지인데 74 타입의 한 지붕 두 가족으로 세대 분리형 타입이 있어가지고 이게 또 최근 관심을 받는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1인 가구가 늘고 있는데 1인 가구 구성을 좀 살펴보는 기사도 있었고, 그리고 고령화 시대인데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가 사치라는 약간 다소 도발적인 제목의 기사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이게 엄청 화두가 되고 있는데 철근 없는 순살 아파트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왜냐하면은 LH에서 바로 이거 뉴스를 공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 채부스에도 정리를 했지만 LH가 발주했던 무량판 구조 아파트 80개 이상을 전부 전수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15개 단지에서 지금 철근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거냐면은 설계부터 빠진 겁니다. 설계부터 빠졌고 더 충격인 거는 현재 입주가 됐는데도 5곳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LH에서 이분은 이제 원희룡 장관인데 인사를 하는 모습이고요. 어저께 원희룡 장관이 열받았죠. 그래서 30날에 국토부 보도자료 통해 가지고 약간 제목은 뭐 이권 카르텔 이렇게 했습니다. 이권 카르텔 다 응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LH가 정말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도 그 땅 투기로 정말 그때 여론이 엄청 안 좋았었을 때가 있었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21대 국회 열리면서 LH를 뭐 해체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냥 완전히 그냥 용두사미로 끝났습니다. 용두사미로 끝났고 LH는 여전히 견조하고, 그리고 LH 안에서 그 발주가 되는 과정에서 이번에 검다 안다태 사고도 있었지만 굉장히 그 우려스러울 만한, 밖에서 봤을 때 저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약간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뭔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시면은 필수 철근을 빠뜨린 LH 아파트가 무더기로 확인됐다. 남양주 별내의 공공분양 아파트를 비롯해서 LH 아파트 6곳 중 한 곳꼴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을 뿐 순살자위로 불리는 인천 검단신도 C와 같은 단지가 수두룩하다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사람이 이미 살고 있으니까 붕괴가 된다면 정말 큰일이죠. 근데 사실은 붕괴라는 거는 그냥 멀쩡하게 서 있는 구조체는 웬만하면은 붕괴될 일이 없기는 합니다. 그 붕괴는 근본적으로 무거운 거가 위에 올라타야지 붕괴가 되거든요. 검단 아파트도 철근이 없다고 붕괴된 게 아니라 준공까지 됐잖아요. 준공됐는데 위에 성토를 하는데 성토가 원래 1m까지만 성토하도록 되어 있는 거를 비 다 묻은 흙을 그 넓은 면적을 2m 이상 성토를 하니까 그때 이제 완전 신호가 온 것 같고 다음날 붕괴를 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조사 보고 자료를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미 사람이 다 살고 있고 생활 하중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건축물이 서 있다는 거는 그냥 건축물의 구조적인 성질인데 저희가 뭐 극단적으로 말해서 어떤 뭐 뼈가 약간 흔들린다고 해서 사람이 못 서 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랑 유사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다른 부분에서 좀 힘을 받쳐주니까. 근데 생활하중은 괜찮은데 요즘에는 기상이변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다 보니까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뭐 나중에 겨울에 폭설이 와버린다던가 막 이런 게 돼버리면은 진짜 불안불안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뉴스가 진짜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뉴스인 것 같습니다. 그냥 검단 사고 끝나고 나서 무량판 구조를 다 지적해서 전부 조사를 해봤더니 다 비파계 샘플링을 다 해보니까 상당한 기둥에서 철근이 다 누락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설계부터 잘못됐다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애초에 그 도면에 전단 보강이 아예 빠져가지고 설계가 나갔다는 거고요. 보강근을 넣지 않은 게 전체 조사된 것 중에서 3분의 2라고 하니까 뭐 처음부터 잘못된 거죠. 처음부터 잘못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쿠션 쳐서 쭉 문제가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네프콘으로 가가지고 주간 뉴스를 조금 봐볼게요. 일단 미국 금리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7월 26일에 미국의 FOMC 회의가 열렸습니다. 제가 최근에 분석왕에서 파월을 조금 다룬 내용을 앞으로 공개를 할 예정인데 이거 좀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FOMC는 다들 아시겠지만 25bp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한이 5.5%로 올라갔어요. 이렇게 원래는 과거에는 이렇게 점을 빡 찍어서 줬는데 이렇게 레인지로 주고 있죠. 레인지로 주고 있고 25bp 인상을 했습니다. 25pp 인상할 거는 엄청나게 높은 확률이었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 얼마일까였는데요. 근데 그 다음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데이터 보고 하겠다. 그 6월이랑 7월 데이터, 7월, 8월 데이터 올라오는 걸 보고 그 다음에 9월 결정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7월에는 물가 상승률이 낮지만 8월부터는 다시 물가 상승률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9월을 완전히 오픈 결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모든 회의가 뭐 라이브 회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금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기자들이 뭘 물어보더라도 그냥 데이터 보고 할 거라고 이렇게 계속 대답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긴축 기조가 유지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도 그 시장금리 영향을 받는데 우리나라의 시장금리도 연준 금리의 영향을 알게 모르게 받습니다. 그래서 한은에서 금통위로 발표할 때마다 매번 물어보긴 하거든요. 뭐 한미 금리차 확대되면 어떡하냐. 한은 총재는 한미 금리차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미국이 높은 금리를 계속 이어갈 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그 부분을 조금 따라가는 그 보조를 맞추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가 한국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7월 되면서부터는 슬금슬금 금리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금리가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도 3.5% 금리이고 이 상태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미국이 높은 금리 상태를 내년까지 계속 이어가 버린다고 생각한다면, 최소 내년 상반기, 그럼 우리나라 역시 내리는 시점이 좀 늦어지고 다소 높은 시장금리가 나오는 것이 지금 좀 표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담대에도 연결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좀 좋았던 게 2분기, 그러니까 시장금리가 내려가면서 부채 부담이 감소했었던 게 2분기였는데, 그래서 DSR도 조금 감소를 했죠. 근데 그렇지만 3분기부터는 금리가 다시 살짝 올라가면서 이런 게 다시 부담으로 다가서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그 가계대출을 받은 차주는 2천만 명 정도 되는데 DSR 평균 40.3%로 0.3%포인트 줄었고요. 그리고 1분기에는 부채 상환을 엄청나게 했거든요. 부채 상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줄었습니다. 2분기에는 부채가 늘었기 때문에 EQ말 기준으로는 DSR이 조금 올라갈 것 같은데 이자율을 곱해야 되니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3분기부터는 이 상태로라면은 DSR 다시 늘어날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소득의 70% 이상을 대출 상환에 쓰고 있는 차주가 300만 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은 그러니까 세전 소득의 70%니까 세후 소득의 거의 90% 이상을 다 그냥 부채로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은에서 발표한 가계대출 DSR이 이렇게 37, 38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작년 4Q에 40.6 정점 찍고 올해는 부채를 상환했으니까 1Q에 40.3으로 감소했고요. 2Q에 살짝 늘어날 것 같습니다. 부채와 함께 2Q에는 살짝 유지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3Q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DSR 계산에서 아시다시피 뭐 중도금 대출이라던가 이런 건 당연히 미포함되는데, 그 전세 대출, 이 전세자금 대출이 현재 DSR에 포함이 되지 않잖아요. 이걸 2년 상환으로 하다 보니까 포함하지 않고 있는데, 이거를 요즘에는 DSR 넣어야 되냐, 약간 이런 논의들이 조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전세금 대출 증가 속도도 여전히 뭐 무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컨셉을 조금 말씀드리면은 이런 대출 관련해서 볼 때는 차주단이라는 말을 조금 이제 자주 접하시게 될 텐데, 이 차주라는 거는 그 돈 빌리는 사람을 말하거든요. 근데 돈 빌리는 사람이 개인 채상욱이나 제가 사업자를 냈다면 개인 사업자 채상욱, 그리고 제가 법인을 냈다면 채상욱 컴퍼니, 이 셋이 다 다른 차주가 되는 거예요. 다 다른 차주여서 각각의 차주가 DSR 40%여야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셋 중에 뭐 2명이 DSR 40% 언더면 대출을 받을 수 있죠. 근데 이거는 그래서 물건 기준이 아니고 그 차주, 사람이 기준이니까 굉장히 종부세스러운 그런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LTV는 그 론 투 밸류인데, 론 투 밸류는 물건별로 이렇게 한도를 딱 70%까지 정하는 건데, 요 DSR을 하는 거는
물건별로 한도를 정한다는 게 아니고 그냥 그걸 빌리려는 사람이 이거 40%를 넘지 말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차주를 바꿔가면서 대출을 많이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채상업이 DSR 40%인데 뭐 법인 채상업은 계산해 보면 더 높은 DSR이거나 이런 케이스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주별 대출이라는 거를 통해 가지고 이 LTV 한도를 우회하고 돌파했던 게 지난 몇 년간의 대출 흐름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뭔 말이냐? 10억 집이 있는데 서울에서 집을 살려면은 규제를 풀어주기 전에는 4억만 빌릴 수 있었거든요. LTV는 4억이죠. 근데 LTV는 4억인데 은행은 돈을 더 빌려주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개인 채상업한테는 4억만 빌려주고 저한테 채상업 컴퍼니를 설립해서 법인을 만들어 오면은 4억 더 빌려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주택 10억짜리를 담보로 8억을 빌려줄 수가 있게 되고 개인 가계대출 규제는 LTV 40이니까 4억만 빌려받고 법인대출이라든가 개인사업자 대출을 통해 가지고는 은행을 바꿔서 저축은행을 가서 받거나 이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저축은행에서 이 초과분에 대한 LTV 초과분에 대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게 여기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 차주 단위의 개념이라는 거는 굉장히 인별 개념이어서 매우 종부세스러운 기준이고요. 이 론투밸류가 그래서 일부 담보 같은 경우에는 론투밸류가 무시가 되고 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일본도 그 YCC라 그래서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고 그냥 국채금리를 약간 상단을 정해 놓고 국채금리의 그 뭐라 그럴까 가격이 그러니까 일정 금리 상한선을 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국채금리가 계속해서 낮은 가격으로 유지가 되도록 그냥 중앙은행이 계속해서 사버리니까 시장에서는 국채가 소위 좀 씨가 마르는 형태가 되고요. 시장에서 뭔가 투자를 원하는 돈은 국채를 사기보다는 뭐 국채도 당연히 사지만 국채를 사기보다는 이거는 금리가 더 낮기 때문에 위험 자산을 사도록 자연스럽게 좀 위험 자산으로 피봇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YCC는 이거는 프로그램이라고 불립니다. QE처럼. 그러니까 제로금리라는 게 있고 이거는 시스템이고 그냥 기준금리를 낮추는 금리 정책이고 그 다음에 이 QE나 이런 것들은 프로그램이거든요. 프로그램을 이제 돌리는 건데 미국도 제로금리 갔다가 QE, QE2, QE3 이런 프로그램을 돌렸었고요. 일본도 제로금리를 가다가 이게 안 되니까 YCC라는 그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일본에게서 버냉키가 배웠다가 버냉키가 다시 일본에 막 역수출하고 하면서 서로 그냥 일본이랑 미국 연준이랑 서로 그냥 뭐 너네 좋은 거 하는구나 나도 하자 뭐 그래 나도 하고 있는데 그거 너도 할래 이러면서 서로 막 쿠션 치면서 넘기고 있는 게 제로금리와 이런 양적 완화라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을 계속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위험자산 쪽으로 포지션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무제한으로 매입하게 되면서 돈이 너무 많이 풀리는 그런 과정이 생기다 보니까는 내가 어떤 채권을 샀으니까 그거를 이제 발행한 쪽에서는 돈이 좀 남아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다른 쪽으로 쓸 수가 있다 보니까 이거가 그래서 물가를 슬금슬금 압력을 주고 있죠. 그래서 10년 만기 채권 금리가 이제 살짝 올라갈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상한을 0.5에서 1%로 열어놨습니다. 1% 열었기 때문에 여기 사실상 금리 인상이랑 비슷한 효과라고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는 조금 긴축적인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뭐 일본에서는 몇십 년 만에 물가 상승이 조금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거가 너무 좋아서 YCC를 폐지하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네, 지금 제로금리를 유지했던 나라들 그리고 QE라는 프로그램을 시행했던 나라들에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일본도 예외일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 일본 역시 그동안의 완화적인 그런 분위기에서 점점 긴축적인 분위기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도 갑자기 또 요즘에 중앙은행 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이 물론 우리나라 중앙은행이긴 맞는데 뭔가 갑자기 글로벌 중앙은행병에 조금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은에서도 우리나라 시중은행들을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부양책을 썼는데요. 연준이 쓰고 있는 미시적인 프로그램이랑 거의 동일한 프로그램을 이번에 좀 개정해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은이 국내의 다른 은행들에게 자금 조정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거를 한은이 다른 은행에 해주고 있는데, 그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대상도 넓혀주고 담보도 넓혀주고 금리도 싸주게 해주면서 은행 입장에서는 좀 프리하게 이거 내가 뭐 하느니 그러면은 좀
담보로 돈 빌려주니까 내 다른 쪽에도 좀 해볼까? 약간 이렇게 생각할 법한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원래는 한은에서 돈 빌리려면 국내은행도 1%를 더 더해서 대출금리로 빌렸는데 이제는 0.5% 가상금리만 주면 되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뭐 땡큐 이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채권들 중에서 이제 이런 유명한 것들, 이 은행채, 지방채, 그 공공기관, 우량회사채 이런 것만 했는데 이제는 그거 아닌 다른 것도 많이 취급을 해주고요. 그리고 예금 취급기관이라고 해서 예금 취급기관에 그러니까 종전에는 은행들만 조금 대상으로 했는데 이제는 은행이 아닌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 이런 데들도 한은에서 커버를 해주겠다. 이게 가장 큰 변화고 이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이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고 요즘에 PF 때문에 문제 있는 그런 기관들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PF 때문에 문제 있는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담보받아서 돈 빌리려고 하는데 종전엔 빌릴 데가 별로 없었다면 이제는 한은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낮은 금리로 돈 빵빵 빌려줄 테니까 그러니까 금융기관 살리는 걸 해주겠다는 거죠. 아직 문제가 생기지도 않았는데 이거는 약간 선제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새마을금고 문제가 생겼지만 앞으로 새마을금고뿐만 아니라 신협, 농협, 수협 아까 제가 말했던 그 DSR 차주별 기준을 우회하는 방식이 금융기관을 바꿔서 대출 데이터가 공유되지 않게 하거나 그러니까 최상욱이 A은행을 통해 가지고 이 부동산 담보로 돈을 빌렸는데 이제 신협에 가서 그 부동산 담보로 법인 최상욱이 돈을 빌리게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그 대출 데이터가 공유가 되지 않는다면 DSR이라든가 LTV 관리가 제대로 잘 안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대출을 우회해서 초과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이런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들이 문제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은행 취급 기관이 망하는 거가 경제에 당연히 좋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게 나오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정책 당국은 이걸 살리려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좀 방만한 그런 그 대출 관행을 이제 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전부 그냥 다 밑을 받쳐주게 되면은 한국에는 망하는 금융기관이 없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 망하는 금융기관이 없어졌을 때는 사회 전체가 엄청나게 위험 자산으로 포지션을 잡게 되고 이게 더 큰 그 자산 버블로 이어지고 더 큰 자산 버블은 더 큰 붕괴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건데 그런 거를 오히려 더 방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게 맞나 싶은 생각이 살짝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굉장히 논란이 있을 만한 정책인데 그래도 꽤 조용하게 넘어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이기는 해요. 왜냐면 지금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슈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이슈들을 다 다루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뉴스는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드디어 소위 대마불사 too big to fail이 아니고 too big이 아니죠. 그냥 too 빅뱅크라고 해야 되나? 큰 은행은 망하지 않는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뉴스를 조금 봐보면은요. 최근 주택시장은 일단은 굉장히 강세장 분위기예요. 그 상반기 강세장이 좀 7월에도 이어졌습니다. 그 부동산원 통계를 따르면은 7월 사주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도 0.0이 올랐고요. 부동산원 매매 가격 지수가 좀 한정된 표본에 도출되고 그 다음에 조사원의 주관도 반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추세는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그 지수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지수 기준으로 말씀 보면서 약간 다른 추가적인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2022년에 지금 7월 달까지 봤을 때 작년을 보면은 7월부터 본격적으로 하락세가 두드러지기 시작해서 하반기에 확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때가 굉장히 하락세가 두드러졌을 텐데 올해는 한 5월까지 마이너스 잡히다가 지금 그 다음부터 플러스로 반전하면서 이 수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 두 개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실거래가 지수로 작년이 더 하락이 컸고 올해는 상승이 큰 그런 상황이고 주간으로 보시면은 서울이 주간 0.07 이 정도면은 꽤 큰 상승 포인트다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그 정도로 보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지방광역시는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 이거는 실거래가에서도 조금 나오고요. 이거를 제 네프콘 구독하시는 분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장작이 얼마 안 남았는데 서울에 떼버리니까 지방이 이제 얼어 죽고 있다 이렇게 쓰셨는데
그냥 좋은 비유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중에는 유동성을 전부 서울로 들어오도록 제도를 다 세팅해놨기 때문에 일단 서울부터 살리기 대작전 들어가는 것 같고, 부동산 시장에서도 정책이나 이런 거는 뭐 완전 서울 대작전이죠. 그리고 특례론이 80%가 세집 마련, 원래 특례론이 50% 세집 마련, 50% 종전 상환인데요. 그 더민당 그 오경원이 조사를 했는데 7월 한 달간 그 심사를 통과한 특례론 80%는 다 구입자금 용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들 신규 주택 사는데 특례론 쓰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자주 인용을 했잖아요. 원래 20년부터 시작해서 요 짙은 녹색이 순수 주담대, 이게 전세 대출, 이게 신용 대출인데, 순수 주담대가 4조, 3조, 2조 사이, 많이 빌릴 때 5조, 전세 대출은 2조, 3조, 4조 사이 이렇게 왔다 갔다 했거든요. 이게 작년 하반기에 1조 1조 하면서 완전 시장이 죽었었는데, 이걸 돌려 세운 게 지금 이게 이쪽으로 마이너스가 찍히고 있잖아요. 전세 대출이랑 모기지 대출을 다 상환하고 있는 거는 보시면 요 한 2월 달 거까지였던 거 같고요. 요 2월 달 때까지는 전세 대출이랑 모기지를 좀 상환하는 데 썼는데, 요 한 4월부터 전세 대출만 일부 상환하는데 그냥 특례론을 조금 썼고, 그 다음부터는 상환하는데 안 써요. 그러니까 6월, 7월, 그러니까 5월, 6월인데 7월은 조사해 보니까 전부 그 새집 마련하는데 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택이 특례 보금자료론이 말 그대로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었기 때문에 종전에는 이거를 종전대출 상환용으로 썼지만 지금은 상환용으로 쓰지 않고 순수 구입자금으로 쓰고 있다는 건 이미 통계에서 보여지고 있었고, 그 비율이 80% 정도 된다, 이렇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례론은 금융위 발표하는 특례론을 올해 걸 다 합치면은 지금 신청액이 30조를 넘은 상황인데, 그 실제 사용액은 20조 원대밖에 안 남아서 한 8조 원 이상의 간극이 있거든요. 그게 지금 여기 쌓여 있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이 특례론은 뭐 7, 8, 9월까지 계속해서 월 4조 이상씩 찍힐 것 같고요. 그게 대출 증가의 큰 골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특례론이 끝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시장 부양 정치 프로그램이 종료하게 되는데, 어차피 올해 한시적으로 썼기 때문에 1년 정도 쓸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시장 부양 프로그램이 종료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시중은행 주담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시중은행 주담대를 받아야 되는데, 이 특례론처럼 뭐 40년, 50년 만기 체증식이라던가 DSR 보지 않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DSR을 여전히 보고 등등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특례론 소진 이후에는 주택 수요가 조금 위축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 특례론이 그 가장 힘을 발휘할 그런 시기인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약 관련해서도 뉴스가 조금 있었는데요. 최근에 청약 시장이 진짜 핫하죠. 그냥 거의 모든 호갱노노 인기 1등 단지가 청약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상반기 동안 서울에서만 10만 명이 아파트 청약에 참가를 했고요. 이 중에 2,500명이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2%대 정도 당첨됐습니다. 진짜 운 좋으신 분들이시죠. 그 청약 시장이 전체적으로 경쟁률이 높아진 거는 어쨌든 신축 주택이 공급이 되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분양권 전매가 허용된 게 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양 계약 대금의 10%만 있으면 되는 거. 그러니까 돈이 제일 덜 들어요. 저희가 뭐 9억 원 아파트 청약이라 하더라도 그냥 9천만 원이면은 분양권을 가지고 3년간 들고 있다가 프리미엄을 보고 팔아야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청약과 관련한 규제는 다 풀렸기 때문에 지금 돈들은 다 청약 분양권 시장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수십 대 1 되게 화려하게 나왔지만 나중에 한참 한 5, 6개월 지나가지고 마피 찍는 그런 단지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청약 경쟁률이 되게 잘 나왔으니까 되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정말 그게 준공까지 끌고 가지도 않을 거면서 청약 받는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이런 것들이 지금 청약 시장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청약과 관련해서는 그 85제곱미터 이하에서는 추첨제를 늘리고 85 초과에서는 가점제를 늘리는 형태로 개편을 했는데, 그 개편이 과거 상황에서는 이게 그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을 것 같은데요. 지금처럼 규제가 다 풀려버리니까 그냥 분양권 전매가 되고 아무나 청약할 수 있으니까 그냥 진짜 아무나 청약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까지 느껴지는 데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청약이 어느 정도 과열됐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뭐 그렇게 될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일반 청약 같은 경우에는
일반 청약 같은 경우보다는 분양가 상한제 청약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시세보다는 현저히 낮은 가격에 분양되기 때문에 분상제 청약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받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분상제 청약이 아닌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 청약 시장이 좀 투자자 중심으로 그렇게 투기 시장 중심처럼 흘러가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교롭게도 그 6월달 데이터가 나왔는데 오늘 데이터는 일단은 굉장히 괜찮은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미분양이 또 줄었어요. 미분양이 줄었고요. 뭐 중공 미분양은 조금 늘었지만 미분양이 늘었습니다. 추세적으로 보시면은 23년 1, 2월을 기준으로 7만 5천에서 이렇게 꺾였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올해 분양이 엄청 줄었기 때문이긴 하죠. 올해 분양이 줄었는데 그것도 있지만 어쨌든 시장에서 8천호 정도가 그 소화가 될 정도로 분양권 소화가 될 정도로 분양권 시장이 조금 과열이 됐죠. 아까 여기서 청약 시장이 과열이다 이렇게 조금 말씀드렸는데 중공미 분양은 다소 조금 늘긴 했지만은 시중 분양권을 사서 전매하거나 하려는 그런 취득이 많다 보니까 미분양이 줄었고요. 중공 미분양은 준공돼서도 안 팔리는 건데 중공 미분양은 올해 이번 달에 한 500호 정도 늘었고 아마 올해 안에 10,000세대 넘어갈 것 같습니다. 10,000세대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조금 뭐 이런저런 소리가 나오겠죠. 그리고 하반기에 분양 호수가 조금 늘어났을 때 그때 어떻게 될까 이거가 조금 관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한눈에 보는 주택건설 실적 6월 달은 그냥 나중에 상세히 보시라고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올 8월 입주가 7년 만에 가장 적다는 건데 월에 특별히 이렇게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다만 어떤 현장들이 입주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문 휘경에 공급되는 그 레미안 라그란데라고 있는데 그 레미안 라그란데 74 타입이 이렇게 세대 분리형입니다. 출입구 2개고 이쪽으로 돌아서 여기 한 세대, 여기 한 세대. 여기 임차를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과거에도 좀 나왔던 평면인데 요즘 거기는 어차피 외대 쪽이거든요. 외대가 있고 하다 보니까 학생들에 대한 그런 임차 수요도 조금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세대 분리 타입에 대한 그런 약간의 니즈가 있을 것 같은 동네인데 레미안이 그거를 잘 캐치한 것 같습니다. 원래 이런 원룸형 또 이게 아파트 단지잖아요. 어쨌든 출입기 다르고 여기도 이제 화장실이랑 그다음에 이런 게 다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학생들 입장에서도 좀 거주할 법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요 구간이거든요. 여기 이제 이문 휘경 뉴타운이 요렇게 블럭으로 넓게 돼 있는데 요 위쪽이 레미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레미안 중심으로 있고 거기서 이제 주변에 학교들이 많으니까 그런 학생들 임차 수요가 조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조금 넘어가고요. 그리고 어저께 제가 썼던 것 중에 최근 시장 분위기에 대해서 제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 좀 정리한 게 있는데요. 일단은 상반기를 결산하면은 실거래가 지수가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데 서울이 뭐 180대까지 갔다가 이게 21년 12월이었습니다. 이때 정말 주택 가격이 20년 초에 130에서 180까지 갔을 정도로 거의 엄청난 고공행진을 했는데 그러니까 서울 기준 13억짜리가 19억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런 진짜 엄청난 강세장이었다가요. 이게 한 14억까지 빠졌다가 지금 10억 3천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아마도 마포 정도 되는 그런 지역의 주택 매매 가격이거나 강동구 정도 되는 지역의 주택 매매 가격 추이가 아마 요 추이대로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19억 찍었다가 뭐 14억까지 가니까 이제 상당한 하락이었는데 이게 15억까지 올라오니까 좀 견조하게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수도권도 서울과 유사한 흐름이었고 그다음에 인천도 유사한 흐름이긴 한데 고점이 다른 거죠. 그래서 고점이 다르다라고 조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막 아까 8월에 아파트 입주가 적다 이러면서 공급 부족 얘기가 요즘 조금 나오고 있는데요. 공급 부족 얘기들 나오니까 이런 강세장이 더 오래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그냥 제 생각은 저 개인적으로는 2020년에 이 강세장 요때 저도 충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때까지 봤었던 제가 시장 보는 어떤 모델이나 로직이 이 20년을 거치면서 좀 다 틀렸다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때 그걸 되짚어 보니까 이런 초강세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자연스럽게
대출, 그러니까 수요의 위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조금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으로 그 주택 가격을 좀 전망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수요라는 게 소득과 대출, 자산 처분이라는 현금 흐름의 관점으로 보게 되었고요. 종전에는 인구 소득 멸실 수요는 학술적으로 바라봤었거든요. 근데 이거가 제가 작년 1월에 그 3차 중장기 주택계획 연구에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 장기 소요랑 장기적으로 몇 호가 필요하다 이거랑 지금 현재의 그 수요 공급은 다른 차원의 그 수요였기 때문에 이 소요 수요 구분에 대해서 이때도 다시 해야 된다고 좀 느꼈고, 그 다음부터 시장의 강세에 대해서는 수요 강세, 그리고 수요는 돈이니까 대출이 늘을 때 대출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22년에 DSR이 전국적으로 도입이 됐죠. 순차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대출이 감소했고요. 대출이 감소하니까 수요가 녹았어요. 그냥 거의 증발했어요. 증발했고요. 그리고 이때 주택가격 상승률이 진짜 둔화가 되었습니다. 둔화된 걸 넘어서 아예 하락으로 갔죠. 그래서 이게 월간 가계대출 추이, 오른쪽에 단위가 조원인데, 이게 월간 가계대출이 뭐 보시면 여기가 5조 원이고 여기가 한 10조 원 선인데, 이게 가계대출에서도 은행권 가계대출만 따른 거거든요. 총 가계대출은 더 많지만 일단 은행에서 집 살 때 빌리는 거, 그것만 보시면은 대출 받는 동안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대출이 줄면서 정점 상승 탄력이 회복하다가 대출이 마이너스 나왔던 기간, 이 기간이 한 1년 반 되거든요. 이 기간에 정말 시장이 이렇게 붕괴를 해요. 이 붕괴한 게 어디까지 붕괴한 거죠? 이게 아까 보셨던 이 차트를 좀 줄여서 본 건데요. 이 녹색 선으로 되어 있는 수도권 차트가 저렇게 생긴 차트고, 이 수도권 이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주간으로 마이너스를 조금 찍거나 플러스 해봐야 뭐 1, 2조 원이었고, 마이너스 플러스 1, 2조 1, 2조, 그리고 이때 마이너스 8조 찍었던 게 올해 1, 2, 3월이거든요. 이래 1, 2, 3월 하면서 하락의 정점을 찍고 나서 대출 하락이 감소되다가 올해는 다시 돌아섰죠. 이 돌아서는 과정에 이렇게 반등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월간으로 보는 주간 상승률로 봐도 유사하게 나오는데요. 이거는 지수 레벨로 설명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월간 상승률로 설명을 하는 건데, 월간 상승률도 대출이 많으면은 그냥 대출 따라서 가다가 이제 대출이 이 마이너스로 내리는 이 기간에는 일부 그 뭐 여기가 마이너스 1%니까 여기가 영선이거든요. 여기가 영선인데, 요 0 대출이 감소하면은 바로 마이너스 내려갔다가 잠깐 플러스 했다가 곧바로 마이너스 완전 마이너스, 한 달에 5% 빠졌던 그 실거래 지수 기준으로요. 실거래 지수로 한 달에 5% 빠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갔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회복을 하죠. 아주 가파른 속도로. 그래서 현재는 월간 실거래 지수가 지금 한 달에 보시면은 지금 한 1%, 1.5%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런 강세 때문에 나오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특례론이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요 위축은 우리나라 가계대출이 풀로 찼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었고, 요 회복은 뭐가 만들고 있다? 특례론이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특례론이 정책 효과가 엄청 크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특례론 때문에 돌려 세워졌는데, 그냥 시장이 돌려 세워지니까 또 공급 적다, 뭐 수요가 세다, 뭐 전고점 뚫을 거다, 이런 거의 초강세장을 전제하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이 그래서 오히려 더 조심해야 될 때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최상욱의 채부심 부동산 스트리밍은 이 정도 내용으로 하겠고요. 저는 네이버 그 가치 가격 연구소 네프콘을 운용을 하면서 여러 부동산 데이터랑 시장 칼럼들, 그리고 주간 뉴스를 좀 정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분들이 또 너무 소중하신 분들이어가지고 유튜브 구독자분들도 네프콘을 구독하지 않더라도 제가 시장에 던지는 그런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좀 소통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 스트리밍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스트리밍 하는 기간에 제가 본캐가 어디선가 채팅으로 참여를 하면서 과거의 나란 놈이랑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따가 그 라디오가 있어서 제 스트리밍 시간에는 그 참여를 못하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주 소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다음에도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